안녕하세요. 오늘 1분입니다. 오늘은 20억 이상을 버는 사람들, 즉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이루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통된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20억 이상을 버는 88명의 공통점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지각하지 않는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신뢰의 핵심이라고 믿으며 시간을 엄수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회의에 결코 지각하지 않았고 항상 시간에 맞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그의 성공을 뒷받침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한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필요를 명확히 표현할 줄 압니다.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워런 버핏은 내가 원하는 투자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합니다. 실패나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가 여러 차례 실패했을 때도 이 실패는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팀을 독려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네 번째는 더 나은 기회로 이동한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기회가 있다면 과감히 변화를 선택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안정된 직장을 떠나 인터넷 서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결정은 무모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결단력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빠르게 실행한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초기 시절 완벽한 것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실행하라는 철학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런칭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실행력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섯 번째는 직원,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입니다. 신뢰는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기초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신뢰를 쌓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킨 사례로는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가 있습니다. 그는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작은 세부 사항까지 신경 썼고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초창기 시절 소프트웨어 코드의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20억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분입니다. 오늘은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삶을 공유하는 중요한 결정이자 여정입니다. 하지만 종종 사람들은 사랑에만 몰두해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곤 합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30가지 항목에 대해 사례와 이야기로 풍성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행복한가? 결혼 생활은 특별한 이벤트보다 일상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신혼여행 후 일상으로 돌아와 매일 저녁 식탁에서 서로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반면 특별한 이벤트 없이는 대화조차
어려운 부부도 있습니다. 배우 조지 클루니는 단순한 일상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관계인지 점검해 보세요. 의존적인 사람인가? 의존적인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한 배우자는 모든 결정을 상대에게 의존했고 결국 상대는 과도한 부담감으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심리학자인 존 가트맨은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균형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의존과 독립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편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독립적인가? 부모님의 독립성은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하면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신혼부부는 매주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 때문에 사생활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독립적이면 부부는 더 자유롭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으로 어려움을 겪은 유명 인물로는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고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는가?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주변의 의견에 휘둘리는 사람은 갈등을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한 커플은 작은 문제조차 가족이나 친구의 의견에 의존해 결국 서로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한 CEO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은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로가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한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문제를 극복했고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거스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한 부부는 사업 실패 후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이에 대한 태도는 부부의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한쪽은 아이를 원치 않고 다른 쪽은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면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아이에 대한 양육 철학의 차이는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부부는 아이를 향한 같은 사랑과 철학을 공유하며 더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진취적인 삶에 대해 관대한가? 배우자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할 때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례로 아내가 창업을 결심했을 때 남편이 격려 대신 비난을 쏟아내며 관계가 소원해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항상 지지해준 파트너를 자신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나 좌절이 있더라도 진취적인 시도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쳤을 때 서로 위로하는가? 피곤하고 지칠 때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위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남편은 아내의 직장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 좀 징징대라고 말해 깊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반면 위로와 공감은 부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빌 게이츠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강력한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작은 위로라도 건네는 태도가 관계의 품질을 높입니다. 서로의 만남이 회복인가 소모인가? 만남이 서로를 치유하고 힘이 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관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한 부부는 주말마다 다투기만 하며 서로에게 지쳤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서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배운 후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상담가 에스더 페렐은 관계는 회복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만남이 주는 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남 후에도 더 활력을 느낀다면 건강한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스킨십의 방식이 잘 맞는가? 스킨십은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배우자는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지만 다른 배우자는 이를 불편해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유명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은
인터뷰에서 서로의 사랑 표현 방식을 존중하며 맞춰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킨십의 빈도와 방식은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철학이 맞는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부부 사이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쪽은 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소비를 즐기는 스타일이라면 끊임없는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쇼핑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매번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명품 구매를 정당화했고 남편은 이를 사치로 여겼습니다. 반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부부는 돈을 모으고 필요한 곳에 쓰며 안정적인 삶을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는 이 점에서 유명합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철학이 맞는가? 투자와 재테크에 대한 관점 차이는 결혼 생활에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다른 쪽은 안정적인 저축을 선호한다면 긴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편은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리기를 원했지만 아내는 안정적인 예금만 고집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끊임없이 다투었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워런 버핏은 재정 철학이 다른 파트너는 길게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결혼 전에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플랜과 방향성이 맞는가? 장기적인 인생 계획이 서로 다르면 결혼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쪽은 해외 이주를 꿈꾸지만 다른 쪽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한다면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한 부부는 아내가 외국에서의 삶을 강력히 원했지만 남편은 부모님 근처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혼 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아내와의 철학 차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어려웠던 시기를 해고하며 공동의 목표가 없다면 부부는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타 인지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나?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알고 이를 인정하는 태도는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남편은 자신이 화를 잘 내는 성격임을 인정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는 갈등이 생길 때 책임을 회피하며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유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가? 다른 부부와의 비교는 결혼 생활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아내는 친구의 부부 생활과 자신의 결혼 생활을 비교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반면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들의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는 부부는 더 단단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배우 키아누 리브스는 비교는 행복의 적이라고 말하며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한 사람 실수나 아픔에 대해서 진취적인 방향으로 개선인가? 결혼 생활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동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면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는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결혼 생활에서 진실성은 모든 신뢰의 기반이라고 말하며 솔직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인가? 과거의 실수나 아픔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한 남편은 과거의 연애 경험을 계속 이야기하며 아내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반면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더 건강한 결혼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과거는 배우고 놓아주는 것이며 현재는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힘들 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는가? 결혼 생활에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부부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차분히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상대를 탓하기만 하는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위기는 배우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는가? 작은 문제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면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한 남편은 작은 문제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며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배우자는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부부관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는가, 사소한 문제로 화를 내는 것은 부부관계에 독이 됩니다. 한 사례로 아내가 설거지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크게 화를 냈고 이는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반면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로 해결하는 부부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안함과 침묵 속에서도 서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 커플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침묵이 어색한 관계는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대화 없이 함께 있는 시간에 불편함을 느껴 결국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배우 키아누 리브스는 진정한 동반자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관계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 습관은 잘 맞나? 청소 습관의 차이는 결혼 후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배우자는 매일 청소하는 깔끔한 스타일이었지만 다른 배우자는 주말에만 대청소를 선호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청소에 대한 규칙을 미리 정한 부부는 더 조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유명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은 집안일에 대해 서로의 기준을 이해하고 타협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수면 습관은 잘 맞나? 수면 습관의 차이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길 원한다면 일상 패턴에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수면 시간을 존중하고 별도의 취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심리학자 매튜 워커는 수면 습관이 잘 맞는 부부는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고 강조합니다. 빨래 습관은 잘 맞나? 빨래 방식이나 빈도에 대한 차이도 의외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배우자는 매일 세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배우자는 빨래를 모아서 주말에 한 번에 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한 한 부부는 각각의 스타일을 존중하며 주중과 주말을 나눠 빨래를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작은 차이라도 대화로 풀어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샤워 습관은 잘 맞나? 화장실 이용 습관, 화장실 사용 습관이 다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남편은 긴 샤워를 즐겼지만 아내는 빨리 끝내는 스타일이라 시간이 겹칠 때마다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의 습관을 조율하며 시간대를 나누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배우 제시카 알바는 화장실 사용 습관에 대해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부부 사이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여가 시간 활용 형태는 일치하는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부부의 유대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쪽은 집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쪽은 야외 활동을 선호한다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서로의 취미를 이해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상대방이 선호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유명 연예인 윌 스미스는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이 부부 관계의 품질을 결정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식습관 및 입맛이 잘 맞는가? 식습관의 차이는 의외로 큰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채식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은 육식을 즐긴다면 매일의 식사 준비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각각의 식습관을 존중하며 주 3회는 각자의 스타일대로 나머지 날은 중립적인 요리로 조율했습니다. 유명 셰프 고든 램지는 식탁 위에서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운동 습관은 잘 맞는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생활 패턴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남편은 매일 아침 조깅을 즐겼지만 아내는 늦잠을 선호해 아침부터 다툼이 일었습니다. 이 부부는 주말에는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운동 습관의 차이를 조율했습니다.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는 운동 습관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부부 간의 건강과 관계를 동시에 증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즐거운가? 대화는 부부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커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관계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대화가 일방적이거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 관계의 성공 여부는 하루 15분의 진심 어린 대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척 관계의 독립적인가? 배우자가 친척 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아내는 남편이 매주 부모님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 부부는 각자의 친척 방문 계획을 조율하며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유명 배우 엠마 톰슨은 부부관계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친척들과의 균형을 맞출 때 더욱 건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보다 더 많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30가지 항목을 점검하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준비된 결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분입니다. 오늘은 나를 몰라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 많은 에너지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직에서 나를 몰라준다고 느낄 때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성실히 일해 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최고의 성과를 올렸지만 상사는 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승진은 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고 그는 점점 자신이 회사에서 소모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를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는 이직을 준비했고 결국 새로운 회사에서 그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몰라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 친구는 매번 자신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친구를 위해 많은 시간을 쓰고 힘들어하는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당신을 외면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공감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몰라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열정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술가였던 한 여성은 그녀의 재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예술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가족의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신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성공적인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흔히 겪는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 정도밖에 못했니? 라는 말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와 일을 잠시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모님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로 했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설적인 요소를 추가해 조금 더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한 도시에 열정적이고 성실한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상사는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라는 상사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한 뮤지션을 만났습니다. 그 뮤지션은 관객이 단 한 명도 없어도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듣지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래하시나요? 그 뮤지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노래하는 거니까요. 이 대답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퇴사를 결심하고 자신의 꿈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에게 에너지를 돌려주세요. 셋째,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들이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위한 삶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행복과 성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작게나마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에너지를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몰라주는 사람이나 조직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곳,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자신을 위해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분입니다. 오늘은 나이 먹고 하면 손해되는 행동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10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와 교훈을 통해 왜 이런 행동들이 손해로 이어지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정 드러내기. 감정을 드러내면 협상에서 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월급 협상 중에 감정을 드러내며 상사에게 화를 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요구가 정당했더라도 상사는 그 직원을 비합리적으로 느끼게 되고 결국 협상이 불리하게 끝났습니다. 반대로 냉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한 동료는 협상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감정을 관리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한 기업가는 투자 회의 중에 경쟁자의 비판에 분노하며 회의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후 그 경쟁자가 가져간 투자 기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기업가는 감정을 관리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감정은 내면에서 관리하고 협상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랑하기. 자랑을 하면 적이 생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승리를 자랑하며 주변국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연합군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현실에서도 지나친 자랑은 타인의 질투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기업가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던 중 경쟁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아 결국 사업에서 밀려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자신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성공으로 나아갔습니다. 돈 막 쓰기. 돈을 함부로 쓰면서 만난 사람들은 결국 돈이 줄어들면 떠나기 마련입니다. 한 예로 한 사업가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매번 과도하게 돈을 썼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친구들이 모두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돈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갑작스러운 부를 얻은 복권 당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단기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며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들 중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척하기. 아는 척을 하면 알려주려는 사람도 안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한 신입사원이 상사 앞에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척 행동하다가 중요한 정보를 놓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질문을 통해 배울 기회를 잃었고 결국 업무에서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교수가 학회에서 과도한 아는 척을 하다가 자신의 오류를 지적당하며 신뢰를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가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잠을 줄이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CEO가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이고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회복 후 건강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대학생이 시험 준비를 위해 밤새우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면역력이 약해져 큰 병에 걸렸던 사례도 있습니다. 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시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길게 말하기, 말이 길어지면 욕먹을 일이 늘어납니다. 한 회의에서 발표자가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지 못해 청중이 집중력을 잃고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사람은 주목을 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정치인의 연설이 있습니다. 길고 복잡한 연설은 대중의 외면을 받지만 간결하고 강렬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됩니다. 적당히 짧게 핵심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외모 관리 안 하기. 세상 사람의 반은 외모로 평가합니다. 한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외모를 소홀히 했다가 면접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단정한 복장과 깔끔한 외모로 면접에 나선 지원자는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기며 합격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연예인이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이미지가 추락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꾸밈을 넘어 자기 관리의 일환입니다. 틀려도 고집 부리기. 지금까지 틀렸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초기 사업 모델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 결국 파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인정하고 신속히 방향을 전환한 창업자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스포츠 감독이 잘못된 전략을 끝까지 고집하다 팀이 연패를 겪은 반면 다른 감독은 상황에 맞게 전략을 조정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유연함과 배움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견 말 안 하기.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두면 결국 오해만 쌓입니다. 한 팀원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아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팀원들은 그가 동의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부 사이에서의 대화 부족이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히 나누지 않으면 관계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명확히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목적 드러내기. 경쟁자에게 목적을 드러내면 방해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가 자신의 전략을 너무 일찍 드러내 경쟁사의 선수를 뺏긴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운동선수가 자신의 목표를 과시적으로 발표한 뒤 상대팀의 강한 견제를 받아 경기에서 패배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필요할 때만 드러내고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행동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행동을 피하고 각 행동의 교훈을 실천하며 현명한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분입니다. 오늘은 만만한 사람 되지 말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절함이 덕목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친절이나 필요 이상의 도움은 오히려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교훈과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발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한테 잘해주지 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썰 중 하나는 친구에게 계속 도움을 줬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용자는 친구의 금전적 어려움을 여러 번 도와줬지만 친구는 고맙다는 말 대신 다음에도 좀 빌려줄 수 있지?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푼 친절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타인을 돕는 행위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도움이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 자신만 소진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선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도움은 부담이 된다. 의도는 좋았지만 상대방에게 필요하지 않은 도움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 동료가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면 동료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움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요청할 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사성어로 교각사루, 즉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지 마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는 매번 친구에게 밥을 사줬지만 친구는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사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주는 사람에게만 상처를 남깁니다. 워렌 버핏은 잘못된 사람에게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은 고마움을 알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고통스럽다. 과도한 도움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자신의 선의가 인정받지 못해 섭섭함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이는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과도한 도움은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의존감을 유발하며 이는 오히려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마음이라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은 고마운 줄 알고 꼭 필요한 곳에 가야 한다. 도움은 적재적소에 있어야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큰 돈을 빌려줬지만 지인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끊었다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 사용자는 이후 도움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사성어 이인이인 즉 인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말처럼 도움을 주기 전 상대방의 인성과 필요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움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처해서 호구짓 절대로 하지 마라. 자발적으로 호구 역할을 맡는 것은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한 사용자는 친구 모임에서 늘 돈을 내는 역할을 맡았지만 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에서 벗어나고 나서야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명언 중에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선의를 남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움과 친절은 귀한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분입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을수록 망하는 5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생각은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고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을수록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속도를 행동이 따라오지 못함. 생각은 번개처럼 빠르지만 행동은 종종 달팽이처럼 느리게 진행됩니다. 한 사업가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는 탁월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 그의 동료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바로 실행에 옮겨 성공을 거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실행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사성어로 행동이 없다면 생각은 헛된 꿈이다라는 뜻의 백문부려일행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도 시장 조사를 완벽히 해야 한다며 출시를 미뤘습니다. 결국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먼저 출시해 시장을 장악했고 그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반면 과감히 아이디어를 실행한 경쟁자는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제품을 출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행동과 실행을 강조한 명언으로는 테오도어 루스벨트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해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겨라. 생각만 많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생각을 줄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공유되지 않은 동료들과의 생각이 비전을 흐림. 혼자만의 생각은 협업을 방해하고 팀의 방향성을 흐릴 수 있습니다. 한 회사의 팀장은 자신의 비전을 팀원들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프로젝트가 중도에 멈췄습니다. 팀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목표와 무관한 작업에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반대로 스티브 잡스는 팀과의 소통을 통해
애플의 비전을 명확히 공유하며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다. 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생각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새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팀원들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팀원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프로젝트는 목표를 잃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대표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팀과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고사성어로 군주민수, 즉 지도자는 배와 같고 팀원은 물과 같아야 한다는 말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자주 발생합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 부모가 모든 계획을 혼자 세우고 자녀들과 상의하지 않으면 여행 중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세우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자주 바뀜, 일관성 없는 생각은 결정을 내리는 데 혼란을 줍니다. 한 사업가는 매주 사업 방향을 바꾸면서 직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팀의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반면 일관된 목표를 가진 리더는 팀을 이끌며 안정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초기 실패에도 불구하고 화성 탐사를 향한 일관된 비전을 유지하며 결국 성공을 거뒀습니다. 고사성어 일도양단, 즉 하나의 길을 선택해 결단력 있게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친구가 매번 식당을 고르는데 30분을 소비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친구들은 이미 배가 고파 화를 냈고 결국 선택한 식당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에서도 생각이 자주 바뀌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세운 계획과 목표를 끝까지 고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처럼 결정 과정에서 생각이 길어지면 선택지의 매력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디는 주저할수록 기회는 사라진다.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 하지 말고 좋은 선택을 빠르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을 수 없음.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행동력을 마비시킵니다. 한 스포츠 선수는 경기 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고를 연습한 선수는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성공에 집중하며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부정적인 생각은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감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사성어 망양지탄, 즉 잃어버린 것에 대해 한탄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직장인은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한 후 나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 업무를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격려와 동료의 도움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없음.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예로 한 CEO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다 결국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행동한 기업가는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모든 것을 완벽히 대비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며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사성어 지속불욕은 과도한 대비와 욕심을 줄이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움직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신입사원이 모든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보고서를 미루는 바람에 상사의 신뢰를 잃은 사례를 살펴볼까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어진 자료로 최선을 다해 보고서를 제출했더라면 더 나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한편 사소한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창업가는 작은 부족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했지만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제품을 개선하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의 말처럼 완벽함을 기다리다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피하고 단순하게 처음 세운 계획과 목표를 고수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 직장 생활, 개인 프로젝트에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실질적인 행동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단순함이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분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부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6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자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진정한 부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썰과 실제 사례, 조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돈 때문에 싫은 사람이랑 억지로 안 봐도 된다. 돈 때문에 싫은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면 이는 부자의 첫 번째 조건일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회사에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퇴사하고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돼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워렌 버핏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을 자유를 가진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돈으로 시간을 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부자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여러 이유 중 1등이 돈이 아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이 아니라면 이는 진정한 부의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올라옵니다. 한 사용자는 어릴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작업을 하면서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당신의 일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삶의 최우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것을 안 사주는 이유가 돈이 아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하지만 돈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반면 돈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잃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한 부모는 아이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 이유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합니다. 유명한 투자자 찰리 멍거는 진정한 부는 선택의 여유다라고 말하며 부의 정의를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선택권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위치에 사는 이유가 돈이 아니다.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면 이는 부자라는 또 다른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용자 썰에 따르면 예전에는 집값이 저렴한 곳에 살면서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 넘었다. 지금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며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아닌 자신의 편안함, 삶의 질, 가족의 행복 등을 기준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자유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고사성어로 안빈낙도 즉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즐긴다는 말처럼 자신이 사는 이유가 돈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풍요로운 삶에 가까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느끼는 두려움의 원인이 돈이 아니다. 돈이 아닌 다른 이유로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나 대출 상환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두려움의 이유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돈 걱정은 안 한다. 대신 건강이나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더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돈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상태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도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자기 실현이나 사회적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안 풀리면 남은 돈으로 먹고 살지라는 생각을 한 적 있다. 이 말은 여유로운 재정 상태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한 인터넷 사용자 썰에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적금 깨고 몇 년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말입니다. 존 록펠러는 돈은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라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는 이미 어느 정도 부자의 기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꼭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된 상태에서는 굳이 이런 걸 봐야 하나? 라는 여유로운 태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이 들수록 돈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처럼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삶의 초점이 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자는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이 진정한 부자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분입니다. 오늘은 열정과 비전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정을 느끼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비전과 연결되지 못한 열정은 결국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느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열정과 비전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본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열정은 빠르게 일어나지만 비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란다는 점입니다. 열정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흥분시키고 강렬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입니다. 반면 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고 깊어집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 오랜 시간 동안 나무로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열정은 금방 생길 수 있지만 그 열정을 비전으로 연결시키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열정은 흥분을 주지만 비전은 평화를 준다는 점입니다. 열정은 우리를 뜨겁게 달구고 무언가를 당장 이루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비전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감과 초조함을 남기게 됩니다. 반면 비전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현재의 과정에서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는데 열정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은 건강한 삶에 대한 비전입니다. 셋째, 열정은 불안정하지만 비전은 신뢰 있게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열정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척 열정적이더라도 내일은 그 열정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안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창작에 열정을 느낄 때 그것만으로는 꾸준한 작업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는 비전으로 연결된다면 예술가는 꾸준히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열정은 신선해지는 것이고 비전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열정은 매번 새로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종 금방 소진됩니다. 반면 비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느끼는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큰 그림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면 익숙함 속에서도 동기와 의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열정은 무모하지만 비전은 성숙하다는 점입니다. 열정은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저 충동적인 행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전은 성숙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열정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에 대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지만 그 열정이 구체적이고 성숙한 비전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열정과 비전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은 우리의 시작을 이끌어주는 불씨라면 비전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열정을 비전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열정을 느꼈다면 그것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열정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장기적인 목표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느꼈다면 그것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는 비전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정을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전은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상적인 실천을 포함합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열정을 비전으로 전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열정과 비전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세요. 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며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열정과 비전의 차이를 이해하고 열정을 비전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열정이 우리를
시작하게 한다면 비전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자리 잡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분입니다. 오늘은 협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원하는 것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의미를 넘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협상이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협상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원하는 것을 먼저 입 밖으로 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것에 맞춘 전략과 카드를 준비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가 꼭 사고 싶은 집이라고 먼저 말하면 상대방은 가격을 낮추려는 협상은커녕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근거를 얻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기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벌인 전략적 대화가 그 예입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이 핵무기 감축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소련의 주요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요구했습니다. 소련 역시 미국의 의도를 최대한 파악하려 노력하며 대립구도를 유지했죠. 원하는 것을 먼저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서로의 협상력을 극대화했던 이 사례는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비상식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처음에는 6천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대부분 처음 제시된 조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5천만 원을 먼저 제안하면 상대방은 4,500만 원으로 깎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6천만 원을 제안하면 5,500만 원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는 스포츠 선수들의 계약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인 리오넬 메시의 경우 그의 에이전트가 협상 과정에서 메시가 원하는 금액을 직접 말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신 메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여러 지표와 사례를 제시하며 협상을 주도했죠. 그 결과 구단은 예상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을 맺었고 메시 역시 만족스러운 조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들어볼까요? 중고차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도 이 원칙은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차를 팔고자 할 때 최소 1천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먼저 말해버리면 상대방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흥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하게 만든다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듣기만 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로는 중국과 유럽 간의 고대 무역 협상을 들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은 비단과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했고 유럽은 금과 보석을 중국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협상은 언제나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중국 상인들은 유럽 상인들의 요구를 먼저 듣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상품을 가격을 매겼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무역에서 꾸준히 유리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는 듣는 것의 중요성과 전략적 협상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두 파악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갑니다. 반면 너무 일찍 원하는 것을 밝히는 사람은 스스로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원칙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을 최대한 경청하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꺼내도록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상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 이런 조건이라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협상의 시작점을 높게 설정하세요. 이 시작점은 협상 테이블 전체의 톤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할 기회는 많습니다. 집을 임대하거나 물건을 팔 때 또는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이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회사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할 때 저희 팀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이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이고 높게 요구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칙을 실천하려면 꾸준한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협상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과정이 아니라 심리와 전략이 결합된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작은 협상 상황부터 시작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활용해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협상가로 성장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협상의 원칙은 단순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대화와 거래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다음 협상에서 이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